오늘도에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속에 묻어뒀던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용기를 내서 글을 몇 자 적어봅니다. 사실이 사건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한 생각부터 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억누르고 진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일을 계기로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 사연은 제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맘을 먹고 공개하는 이야기인 만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제 사연을 통해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싶습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봐 어디든 천행한 사람이 있는지 제 소원을 함께 밝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죠.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제게 정말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남편과 나는 힘들게 얻은 딸에게 큰 소리 한 번도 치지 않고 이리저리 키웠어요. 어렴풋이나마 금이야 오기야 딸을 기른 것이었죠. 저희처럼 자녀에게 최고 사랑을 주면 딸은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착하게도 커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나아가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우리 부부도 그따위 딸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죠. 남편과 나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소중히 키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딸을 영원히 끼고 살 순 없으니 언젠가는 보내줘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실은 연애를 시작했다며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 녀석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라도 만나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미의 남자친구인 장경태입니다. 허리를 90도로 절하며 활기차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웃음이 터졌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사람이 순수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술과 담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새벽 4시부터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도 호감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세상에서 다정하다는 말에 우리 소중한 딸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동의했고요. 아침 일찍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며 두럭이 사람들의 교제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1년 동안 연애를 한 뒤에 아이를 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교제를 허용했을 뿐 결혼을 허용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조심성 없는 이들의 행동에 우리 부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급하게 두 사람을 결혼시켰어요. 이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과정은 짐작할 만큼 힘들고 복잡했다. 마음이 아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소중히 키운 딸을 뜻밖의 시집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요.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하지만 심성 착한 사위는 딸과 손녀를 잘 보살피며 사는 것을 바라는 데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딸과 사위가 자녀를 낳고 평온히 잘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아끼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만나 볼 수 있다는 점도 큰 위안이었고 제가 틈틈이 딸의 집을 방문해 손녀를 돌봐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루하루 손녀를 키우는 즐거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쏜살처럼 흐르며 겨우 기어다니던 젖먹이 손녀딸은 어느새 아파트 1층에서 살게 되어서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자기보다 더 큰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며 그 모습을 관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할머니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손녀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녀딸을 키우는 일은 낙낙한 인생이 아니지만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즐거운 일과 행복뿐만이 모여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써 감추었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도 인생이죠.
어느 날 사위가 병원에 실려간 소식에 팔짱 끼고 병원으로 달려갈 뻔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본 바와 같이 사위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네, 괜찮아요. 다리가 좀 부러졌지만 몇 주만 쉬면 괜찮아진다고 해요. 아유, 천만 다행이네. 그런데 어째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실은 고라니 때문이에요. 뭐, 고라니? 성실하게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사위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트럭을 몰고 물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관리된 도로에 고라니가 나타났고 피해서 트럭을 흔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도로에 튀어나온 고라니를 친 후 트럭은 어떤 수리의 여지도 없이 전복되어 망가져 버렸습니다. 행운히도 트럭을 탈출한 사위는 무사했지만 트럭은 심각하게 파손돼 판매만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사위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트럭 폐차로 인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협의한 끝에 새 트럭을 구입하는 비용을 사위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딸과 사위의 불행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괜찮아요. 일단 중고차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아니죠. 트럭은 튼튼해야 사고도 안 나겠죠. 제 생각에는 새 트럭 정도는 꼭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빨리 나아가서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모님, 괜찮아요. 이런 것 받아도 돼요? 부담스러워하는 사위에게 억지로 돈을 주었답니다. 매일 운전을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고 튼튼한 차를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비가 건강하고 잘 되어야 우리 딸과 손녀도 행복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퇴원한 사위는 제가 해준 돈으로 멋진 새 트럭을 구입하게 되었고 새 트럭이 출고된 날에는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축복을 보냈어요. 저도 새 차에 막걸리를 부어주면서 사고 없이 안전운전하고 이 차로 많은 돈 벌어라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천지신명기를 빌었어요. 새 트럭을 운전하는 사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정말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새 트럭이 출고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사위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요? 사위가 새벽 일찍 물건을 싣고 돌아오고 있었던 때에 발생했다고 해요. 갑자기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멧돼지 때문에 트럭이 뒤집힌 사고였습니다. 이번에도 사위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새 트럭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우리 부부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들짐승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다니 말이죠. 그러나 제가 낙심한 것이 아니라 사위와 딸이었습니다. 새 차를 얼마 몰지도 못하고 폐차를 해야 했기에 얼마나 실망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겠네요. 딸이 펑펑 운다며 속상해 죽겠다고 하는데 제게도 정말 난감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넋을 놓고만 있을 순 없으니 억울한 마음을 덜게 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위는 간신히 돈을 마련해 중고 트럭 한 대를 구입했고 다시 물건을 싣고 나르며 과일 가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건을 거두러 과수원에 간 사위가 뜻밖에도 뱀한테 발목을 물려 병원에 실렸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뱀독이 없어 사위는 응급치료만 받고 나을 수 있었지만 자주 들짐승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사위, 그 걱정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작은 아파트를 구입한 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딸과 사위의 삶에는 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나 또한 근심했습니다. 아들 시어머니는 문제가 자주 생겨서 큰일이라고 말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부채로 고민 중이라는데 그들의 말대로 상황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요즘은 대화도 잘 안 하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이 내가 잘 돌봐주고 있을 필요가 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부부는 서로 의지하여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알았어, 엄마.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에게 말하고, 응, 그러면 엄마가 딸을 위로해주고 몇 달이 지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니? 돈? 갑자기 어디서 돈이 필요해? 그런 것에 대해 자세히 묻지 말고 한 1,500 정도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했어요. 1,500? 그렇게 많이? 은미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엄마가 도와줄지 말지 결정하지. 나도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그냥 묻지 말고. 말해줘야 될 딸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 물을 수 없겠어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저 하는 수 없이 쌈지돈을 털어서 딸이 원하는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궁금했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딸의 반응을 살피며 조금씩 물어보았지만 결국 딸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딸이 다시 내게 돈을 요구했는지 엄마, 300만 더 주세요. 꼭 써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넌 뭐라고? 어떤 문제야? 당신이 왜 돈이 계속 필요한지 알려줘. 내가 나한테 빌린 돈에 대해서 남편도 알고 있어?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딸이 그동안 겪은 일을 털어놓았어요.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남편은 어디서 들었는지 무당을 찾아갔나 봐. 내게 계속 일이 생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찾아갔다는 뜻인데 거기 무당이 자기한테 굿을 해야 한다고 했다더라. 무슨 소리야? 굿. 아니야. 요즘 세상에 무슨 굿이야. 젊은이들이 그 무당만을 믿고 굿판을 벌였다고 그 무당이 장서방에게 다짜고짜 말하더라고요. 조상들이 들짐승을 많이 잡아먹어서 짐승들이 원한이 많다고 그랬대요. 엄마도 잘 알아요. 장서방이 자꾸 들짐승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들었는데 믿지 않고 베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굿을 하기로 했는데 취하 2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과 엄마가 내주신 돈을 합쳐 굿을 했지만 또 남편에게 부적을 써줘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300이라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너희들은 정말 정신이 있니? 어떻게 무당의 말만 믿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바쳐? 그런데 어떻게? 굿한까지 버렸는데도 부족하다는 게 아니겠지? 나도 답답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일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1,500씩이나 써가며 구술했다는 말을 듣고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에 현혹되어 헛된 돈을 쓰는지 이해가 안 돼 답답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들도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무당까지 찾아간 거겠죠. 내가 엉뚱한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어린이들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별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딸에게 부적 값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위에게 직접 차분히 조언해 주었네요. 내가 굿도 하고 부적도 샀다는 것 은미한테 다 들었네. 그런데 장서방 같은 것에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겠나.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겪을 일이야.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굿을 하고 부적을 쓰진 않잖아. 오히려 이럴수록 가장인 내가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버텨야지. 그렇지 않니? 네, 알고 있습니다. 하도 일이 안 풀려서 마지막 수단으로 무당에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돈까지 써가면서 굿을 해봤지만 후에는 나도 후회가 좀 들었어요. 장모님,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사회의 약속에 안심했었던 것인데 혹시 이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지 궁금해졌어요. 의지를 했는데도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위의 말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사위가 과일 장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과일 장사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더군요. 과일 가게를 접는 대신 누구의 건강식품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걱정이 그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해온 과일 판매를 그만두고 영업사원으로 일하려는 사위의 결정에는 믿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에게 걱정을 토로했더니 그 아이가 발끈해서 말하기를 장서방이 영업사원으로 성공할 수 있어. 엄마는 왜 항상 비판을 하느냐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응원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영업사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해보라고요. 더 낫겠더라도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않겠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잘 팔리면 매우 많은 보너스가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야, 딸의 업무인데 부모가 왜 걱정을 안 하나요?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잘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건가요? 알았다고 우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딸이 혹독하게 반응하는데 그게 얼마나 상처인지 모르셨군요. 자기들의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걱정하지 않으라는 말이 참 서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사는 거면 됐어요. 그래서요. 마음속의 슬픔을 감추려 노력하며 기다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사위니까 영업직이라도 잘 해낼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걸었어요. 고의로 딸의 집에 방문하지 않고 좋은 소식이 오길 기다렸죠. 그렇게 한두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글쎄요. 딸이 아니라 손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손녀는 울컥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를 미워해요. 아유, 우리 강아지, 일이 어떻게 된 거죠? 왜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학교로 가라고 해서 그래.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자꾸 나의 얼굴만 보고 자연체험 학습만 가자고 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우리 강아지에게 학교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마 좀 혼 내줘야겠다 해서 알았어. 할머니가 혼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손녀의 칭얼거림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아까 희정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새 학교에 안 보내니 무슨 체험 학습을 하길래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희정이가 엄마에게 전화 걸었대. 얘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거든.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알지? 희정이가 가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거잖아. 그래, 맞아. 근데 요새 장 서방일은 어때? 영업일 힘들다고 하던데. 요새 잘하고 있어? 다 괜찮으니까 걱정 마. 무턱대고 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하지만 무턱대고 따져 물을 수도 없으니 그냥 딸 말을 믿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다는 대신 낫다는 생각을 하며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애쓰려고 했었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나 희정이야. 나 너무 배고파. 할머니, 밥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아가, 너 지금 어디니? 왜 배고파?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없어요. 엄마 없어서 며칠째 혼자 자고 있어요. 지금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전화한 거예요. 아휴, 희정아, 할머니가 데려갈게. 지금 어디니? 집에요. 할머니, 나 집에 있어. 빨리 와요. 전화를 끊고 나서는 혼비백산했습니다. 딸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애를 두고 며칠째 집을 비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화가 난 나는 딸과 사위에게 전화해봐도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서둘러 손녀가 혼자 있는 딸의 집에 갔더니 세상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개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9살밖에 안 된 손녀가 눈뜨지도 않고 제게 안기더군요. 집안은 전쟁 난 것처럼 엉망이고 그 정도는 아닌데요.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애는 입에 넣을 수 있는 게 이것저것 다 먹은 것 같았어요. 도대체 애를 두고 몇 일씩 집을 비우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눈물이 왈칵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쿠. 희정아, 엄마는 대체 어디 갔니? 응, 아이쿠. 나도 몰라. 엄마 아빠가 문을 잠그고 어디 갔는지. 창문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아이쿠, 이 미친 녀석들아. 아이를 두고 어디로 가버렸니?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러워하고 손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씻겼어요. 마음을 급히 정리해서 손녀가 먹는 음식을 보면서 몇 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후에 사위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호 씨가 전화하셨죠? 희정이의 장모님이 데려가셨어요. 장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희정이가 혼자 집에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데요? 사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새로 시작한 일 때문에 딸과 함께 지방에 갈 일이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애 엄마 친구가 희정이를 며칠 돌봐주기로 했었는데 그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렇게 급한 상황이 된 거죠. 연락이 안 되어 제가 급히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찾는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나에게 알려주었어야지 왜 엄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지. 아기의 엄마는 최근 장모님과 갈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이 찾으러 갈게요. 사정을 들은 후에야 겨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기를 찾으러 온 사위에게 갑작스런 연설을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를 키울 때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식으로 등등요. 실컷 잔소리를 한 뒤에 사위한테 애를 들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잠든 아이가 사위한테 안겨서 가는 모습이 왜 그렇게 눈에 띄는지 신경이 쓰여서 그 이튿날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딸이 전화를 받지 않던 도중 불쑥 전화를 받아서 나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네요. 엄마, 장서방한테 다 들었어. 많이 놀랐지? 하지만 엄마, 우리 며칠 후에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은 뭐냐고. 희정이 공부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년 정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기로 했어. 그래서 요새 바빴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하느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가끔 연락할 테니 걱정 마세요. 갑자기 1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겠다고 해서 말 못한 거야? 엄마, 어차피 좋은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도 배우고 좋잖아. 어쩌면 현지 도착하면 다시 연락할게. 처음에 필리핀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처구니가 났어요. 여행도 아니고 1년이나 살 계획이야. 걱정이 없을 리가 없죠. 손녀에게 있었던 일이나 걱정도 되었지만 딸과 사위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간다는 사람들은 정말 떠나버렸어요. 대체 무슨 작정을 한 건지 살던 아파트도 금세 처분했어요. 속상하고 걱정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냥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년만 살고 돌아오겠다던 딸은 3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소식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경찰은 부모 봉양하기 싫어서 훌쩍 떠나는 가족들이 덜어 있다고 하더군요.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저는 그가 싫어서 떠나버린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남편 또한 부모를 버린 자식을 뭐하러 찾냐며 역정을 내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애써 주었던 딸과 손녀를 3년 동안이나 잊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처지가 처량하고 허탈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시장에서 막걸리를 파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쁜 그를 대신해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그곳 시장 골목에서 낯선 얼굴이 현혹되어 있었어요. 제가 눈에 띄나요? 어둠이 깊어지고 암울한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3년 전에 사라진 사위는 분명히 너였군요. 난 불에 대해 소름 끼치는 사람처럼 놀랐고 사위를 불러 아이 참, 장서방, 어찌 된 일인가? 언제 한국에 들어온 거야? 은미와 우리 손녀 희정이 어디 있니? 하고 물었다. 그때 사위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얼굴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아직도 소식이 없는군. 그러나 한심하다는 듯
그리고 승합차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겠나요? 사위의 그런 태도에 크게 놀란 나는 이대로 그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전에 붙이던 뒤집개를 집어던지고 배추를 배달하던 오토바이 총각에게 부탁을 했다. 제발 그 승합차를 쫓아달라고 말했다. 다행히 총각은 나를 태워 승합차를 쫓아주었고 1시간 넘게 따라간 끝에 다 쓰러져가는 판자집에 차를 세운 사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위는 내가 쫓아온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판자집으로 들어갔다. 나도 사위가 들어간 집으로 후다닥 쫓아 들어갔고 그 좁고 터진 거지굴 같은 곳에서 진짜 못 볼 모습을 보았다. 쌓인 쓰레기 더미 사이로 나는 창자가 조인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광경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을 알기에 나 살기 짝이 행동하지 않고 집생활에 감이 좋지 않은 천재극 차리는 것 생각세를 하다. 그것은 봉상에서 얼경을 막아버리기 십상야택이다. 타올 속에 친구와 병이 잘라서 모욕에게 해야 했어요. 그러다 나는 누나 때의 그 따뜻한 꽹니에 감동하던 살종 두부는 둘 다도 뭘 아는 그녀다. 그대로 사하는 것 같다. 이 저리에 무엇 하느냐 임자. 이건 어떤 얼굴이냐 아니자. 왜 어떤 강청묘기 됐느냐 이것을 아니면 내 몸난게 이가 매자 안멋이 아니과 새껏 하느냐 황망 가져다 뭔 수상을 얻어가냐 하는지 내 몸난게 뭐하고 뭘 잘리름 쫓아들어 이거서 뭔지 봐. 이게 어떤 일을 말하는 됩니까?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냐 이럴꼬요? 조상신을 달래려는 행동이라는 것이야? 그런데 왜 나를 박복한 조모에게 보내셔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제게 탓을 하는 거예요? 복 없는 아줌마 탓을 하라는 거죠. 사위가 거칠게 재단을 거부하고 짜증을 내는데 오히려는 당황스럽습니다. 동공이 풀린 채 우유를 마시는 딸 애를 재워 세우려 했지만 딸은 두려워서 몸을 떨며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손녀가 물끄러미 쳐다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맞아요. 엄마와 나 찾으러 온 거야? 아이고, 그래? 희정아, 할머니야, 할머니를 알아보겠어. 할머니, 왜 이제 왔어? 더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휴. 미안하다. 희정아.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저는 그런 손녀를 부둥켜 안고 오해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몰랐지만 딸과 손녀가 사위한테 봉변을 당했다는 건 알겠더군요. 야, 이놈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말을 해봐. 조상신이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아무리 미쳤어도 너처럼 딸을 이런 시궁창에 버려놓고 우유나 던져주는 게 말이 되냐, 이놈아. 아줌마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신령한 장군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는 나에게 그러니까 기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어. 괜히 부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빨리 나가. 그가 그러던 사위는 당당한 자세로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데리러 간 오토바이 운전사에게 그 놈을 붙잡아 달라고 부탁했죠. 호들갑 떠는 사위는 크게 키가 큰 운전사에게 금방 뒷목을 잡혔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나타난 뒤에야 도둑질 사건 전체를 알게 되었어요. 경찰서로 끌려간 사위는 조사를 마친 후 말했어. 정말로 놀랍군.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은 내가 굿을 제공하고 부적을 써준 사위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무당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무당은 사위의 손자의 악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하며 사위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위를 현혹시켰습니다. 이에 사위는 무당의 조종마가 되어 다양한 행동을 했습니다. 돈을 벌 때마다 이를 무당에게 바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는 귀신이 빈자되어 비정상적인 일을 강요받았습니다. 사위는 철저히 세뇌를 받았고 그러한 사위 덕분에 딸도 정신적인 학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필리핀에서 1년을 살겠다던 사위와 딸이 실제로는 필리핀이 아닌 무당의 신당이 위치한 산골짜기로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다가 다시 이곳으로 이사해 자신의 처와 딸에게 구걸까지 시키며 무당에게 돈을 바쳤습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그 사기꾼 무당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 조사 결과 그 무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세뇌를 가하고 금전적,
육체적 이익을 취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건이 밝혀지자 그 무당은 그 책임을 져야 했고 무당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사람들 역시 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련한 사위 때문에 제 딸과 손녀가 그 긴 세월 동안 독한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사위가 끝까지 그 무당을 신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것이 하늘에 뜬 일하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결국 사위는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갖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장에 선 딸에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딸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에 손녀딸은 저와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손녀를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는데 이는 마치 어릴 적에 딸을 키웠던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문득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마치 날벼락 같은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잊어버리려고 살던 딸과 손녀가 돌아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제 딸이 완전히 건강해지면 다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야겠지요. 이 일을 통해 사람은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도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로만 보이지 않아서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경험한 지옥 같은 일을 이곳에 솔직하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딸의 고난을 3년 동안 알지 못했던 미련한 어머니였기 때문에요. 제 진솔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제 선한 의도가 여러분께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전달을 마치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는 것은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